네, 제가 제일 처음 정의로운 전환을 소개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그러니까는 10여 년 전이죠.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일하던 동지가 그 외국의 사례를 일찌감치 보고서로 소개를 한 적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그 차남호 선배라고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저쪽 그 전북에 내려가서 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과서인가? 그 책에다가 2페이지에 걸쳐서 정의로운 전환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활자로 단행본으로 나온 건 사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누구든 혼자 만든 독창적인 것은 없어요. 그죠?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란다. 문재인 정부 때 초가 잡혔고 윤석열 정부 때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은 발전에서 나옵니다. 원전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과 가스 발전에서 주로 나오는 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환 부문이 2018년이 지금 한 그 300 정도, 270에서 140이니까는 한 40% 정도가 이제 당장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환 말고는 크게 사실은 줄어드는 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산업 보세요. 260에서 230. 언제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건물도 미미합니다. 수송, 전기차로 막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농축산, 폐기물.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전환, 발전에서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쭉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윤 정부 들어서서 바꿨어요. 목표는 똑같다. 근데 줄이는 경로가 이 사람의 임기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임기 중에는 별로 안 줄이다가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하는 일을 다 이런 식이죠. 근데 여하튼 빨리 석탄 화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심지어 지금 삼척의 맹방 석탄 화력을 새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이런 나라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근데 결국은 노동자들은 공장이나 사무실, 기업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그 임금하고 상여금으로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우리 삶과 생계의 원천이고 보람의 원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게 노동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뭔가 나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노동자들도 사실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걸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데 지금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후 악당 그룹들이 사실은 고용도 제일 많이 해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럼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조합들이 일단은 우리의 고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물량, 생산량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일단 기업이 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 기후악당 기업들의 어떤 생산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을 못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뭐 해외 노조 사례를 몇 개로 말씀드릴 텐데 미래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UAW 전미 자동차 노조라는 제조업체 굉장히 큰 완성차 그 노동조합이죠. 그 본거지는 디트로이트, 그렇죠. 크라이슬러, 옛날 포드, GM 이런 데가 있던 회사였는데 이 노조가 굉장히 전투적인 노조였어요. 1920, 30년대에는 큰 파업도 많이 했고 그래갖고 로저와 나라는 유명한 노동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 저기 마이클 무어. 예, 마이클 무어. 근데 로저가 누구냐면은 GM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정리해고가 되고 공장이 철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이클 무어, 젊은 마이클 무어가 로저 회장을 쫓아다녀요. 어디 별장으로 휴가 가면 거기로 가고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냐, 당신이 계속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걸 물어보려고. 근데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만납니다. 로저 회장을 주총에서. 그래서 한마디 물었는가 그랬는데 정말 별거 아닌 대답을 듣고 끝나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노동 다큐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벌써 한 30년 정도 됐겠다. 근데 그 다큐가 정작 그게 디트로이트, 미시건의 플린트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 플린트에서는 그 다큐가 개봉이 안 됐습니다. 극장이 다 없어졌어요. 도시가 이제 몰락을 해서 극장이 없어져서 정작 그 도시는 개봉을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UAW가 노조가 있었는데 90년대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자동차 배출가스 제로법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GM이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 차한테 밀리고 일본 차한테는 이미 밀렸고, 그래서 EV1이라는 전기차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헐리우드 배우들한테도 이제 타보라고 막 이렇게 막 보급을 했어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전기차를 전량 리콜해서 EV1을 사막에 폐차를 하고 전기차 프로젝트를 취소를 해버려요. 근데 왜 그랬냐? 석유 자본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야, GM 너네들만 그 살아날려 그러냐? 석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그 배기가스 배출 제로법도 이제 취소를 해버립니다. 아직 배터리 기술이 충분치 않다, 뭐 등등등 이유로 해갖고. 그 다음에 GM은 SUV로 활로를 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럭하고 같이 차종이 분류가 돼서 세제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UV로 이제 활로를 열었죠. 근데 그 EV1 프로젝트를 취소한 거에 대해서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요. 무슨 소리야? 전기차를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UAW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동차 노조한테 당신들도 입장을 내라. 같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UAW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전에는 굉장히 전투적인 노조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실리주의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성 가장의 월급하고 일자리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을 택하든 우리는 알 바가 아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 시민사회에서 UAW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너네들만 계속 먹고 살면 된다는 거냐. 근데 SUV로 그 전략을 바꿨는데 실패했죠. 경쟁력에서 안 되니까는 실패하고 디트로이트 도시 자체가 황폐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UAW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조합원들이 만든 자동차를 사주세요. 이렇게 홍보 판촉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런 커다란 자동차, 승용차 이런 것들 중심이었죠. 근데 그 과정이 누가 전기 자동차를 죽였는가라는 또 다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잘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저 책에도 몇 페이지 실려 있긴 합니다. 근데 UAW가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년에 UAW가 또 큰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파업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하루 피켓 같이 들었어요. 근데 미래를 위한 금요일 같은 기후운동 단체들이, 연구자들이 강력히 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파업은 비정규 협력 부품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정부하고 지자체가 투자를 이끌어내고, 비정규직도 같은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이 되고 임금도 평준화되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UAW가 바뀐 거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정의로운 전환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냐? 이 토니 마조키라는 미국의 노동운동가, 되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냥 정말 평범하지 않은. 근데 이분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 참전을 했다가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화장품 공장에서 처음 일을 했는데 이 원료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작업 환경도 노동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독성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톡식
이코노미. 이 독성 경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노조가 이제 통합을 해갖고선 석유화학 원자력 노조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도 승진을 해서 이 산별 노조의 정책 담당자가 됐습니다. 근데 70년대가 되니까는 비핵 군축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날 행진도 이분이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노조들 같이 이 비핵 군축 투쟁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원자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돌이켜봤더니 2차 대전이 끝나고 몇백만 명의 제대 군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필요한 어떤 직업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겠죠. 근데 미국 연방정부가 이 제대 군인 지원법을 만들어서 5년 정도 학비를 대주고 취업 훈련을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공황 경기 침체 이런 때나 아니면 전쟁이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적인 자금을 만들어서 이 정부와 노동조합이 같이 하는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을 했죠. 근데 이것도 마조키 혼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때는 환경운동가, 그 다음에 과학자들, 미국에는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Concerned Scientist,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는 뭐 화학 실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핵 전쟁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고래가 멸종한다든지 이런 거를 걱정하는 과학자들, 그 다음에 노조 활동가들, 환경 운동가들이 같이 이제 술 먹으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토론을 통해 갖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경제가 이제 지구의 물리적인 한계, 생물학적인 한계 또는 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계속 덜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그런 순환 경제로 가야 되는 게 큰 전환인데 마침 국제노총이라는 게 ITUC가 국제자유노련하고 뭐였죠? 두 개가 합쳐져서 창립을 했거든요. 근데 창립을 할 때 마침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막 활발히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국제노총은 통합 창립을 하자마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여기에 끼워 넣어야겠다.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산업 전환을 의미를 할 텐데 그러면은 저스트 트랜지션을 원칙으로 넣어야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한 결과로 2015년 파리 협정에 정의로운 전환 문구가 들어갔어요. 유엔이 공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뜻이 더 넓어졌습니다.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 복지의 정의로운 전환,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이런 식으로. 근데 정의로운 전환도 아까 그 토니 마조키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운동의 어떤 이 흐름 발전 속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를 하다가 이걸로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는 노동자 전체, 계급의 이익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나오는 가운데에서 정치적 노동운동, 사회적 노동운동, 그래서 환경적 노동운동, 사회연대적 노동운동도 나오는 그런 조류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설득력 있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그래갖고 출발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독성 경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제에서 벗어나는 전환. 구체적으로는 특히 에너지 전환이죠. 근데 또 하나는 노동조합 운동의 활로라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독특한 용법이 있고 또 거기서 뭔가 논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글자가 많은 페이지는 빨리 넘어갈게요. 네, 눈만 아픕니다. 여하튼 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그 이 구성 요소는 일단 탈탄소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 잠김, 그러니까는 이 화석 에너지 체제에 고정되는 것을 탈피해야 되고 또 전환을
화석이 중요하다고 해갖고 더 많은 패배자, 이 화석 연료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향받는 지역들을 전체를 지원을 해야 된다. 가족과 공동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공부문이 독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기존의 불평등도 해결해야 되고 포괄적이고 투명한 계획이 된다. 이런 원칙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근데 그래갖고 현상 유지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겠죠. 저탄소 사회로 기업 주도의 전환을 하는 녹색 성장 같은 거, 또는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않고 기존 경제 체제에서 개선을 꾀하는 것, 또는 보다 구조 개혁적인 접근, 또는 변혁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구별한 연구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바람직하고 이건 나쁘고 이게 더 좋은 거고 변혁이 대빵 해야 될 거냐?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왜냐하면은 이 기업도 중소기업 조만하고 저기 사장도 우리 예컨대 배기가스 이 부품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종업원도 한 5명, 10명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보고 R&D를 하라는 거냐. 근데 그 다음에 또 노조도 심지어 없거나 약한데 이런 데서 그럼 빨리 배기가스용 부품 말고 전기차든 다른 뭐를 빨리 하는 게 방법일 텐데, 야, 너네 왜 변혁적인 접근 안 해? 이러면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조건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게 더 낫다, 옳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정의로운 전환이 결국은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A라는 일자리가 어려우니까는 B라는 일자리로 보장하는. 근데 그러면은 원래 안정적인 정규직이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이 없었던 노동자나 또 지역사회는 계속 그럼 주변에 있는 거냐라는 질문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석탄 이후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린 녹색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구도랑 구성 요소는 비슷하죠. 이거 영국 노총에서 만든 팜플렛이거든요. 이 회색 경제에서 이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는 이 푸른 언덕으로 노동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근데 비슷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녹색 융단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쫙 깔면 여기 깔려 죽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전환이라 하더라도 면밀하게 설계되고 잘 설명 설득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반발이나 큰 부작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 세제떼가 프랑스의 제일 강성 노조입니다. 이른바. 근데 제조업 중심 노조고요. 무슨 데모냐 하면은 프랑스의 페센하임이라는 원전이 있어요. 고리 1호기랑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최초로 가동된 1978년에 가동이 시작된 원전인데 이제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또 게다가 이 독일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계속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폐쇄를 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올랑드 대통령 때 폐쇄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세제떼에서는 계속 가동해라. 왜냐? 이 페센하임이라는 작은 마을은 이 원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근데 프랑스 노조끼리도 입장이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때 환경장관은 이거를 독일 배터리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노동자하고 지역사회에 그게 그럴 수 있겠어. 할만해. 근데 단지 경제적인 어떤 보상뿐만 아니라
자존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일이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런 게 확신이 설 때 호응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아직 좀 모자랐던 거죠. 제가 에너지 노조도 많이 만나고 연구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수원, 이 수력 원자력을 담당하는 게 한수원이잖아요. 한수원 노동자들한테 그 간부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한전이 쪼개진 거잖아요. 발전 자회사로. 그러니까는 한전 직원들하고 처우가 똑같거든요. 이 승진 등급도 같고 월급도 같고 상여금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분사가 되고선 되게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전 직원일 때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한전 직원이세요? 그럼 신용 뭐 이런 거 확실하니까. 근데 한수원이 뭐예요? 이렇게 그거 자체가 되게 되게 후퇴했다.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류세를 인상할 필요는 있었는데 이 파리가 임대료가 비싸니까는 이 교외로 밀려난 생계형 통근자들, 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화가 난 거죠. 야, 무슨 저기 온실가스 뻥뻥 배출하는 기업들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우리한테 부담을 전가를 하냐. 이런 반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탈석탄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패러독스, 딜레마예요. 이걸 쉽다고 하면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전환이 맞다, 답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참고할 만한, 생각할 만한 사례를 같이 좀 얘기를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경찰한테 끌려나가는 이 사람이 사실은 건설노조 위원장, 호주의 건설노조의 잭 먼데이라는 분인데 70년대 초에 이 시드니 근교의 그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래된 마을하고 숲을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로 바꾸는 거예요. 건설사한테 돈이 되니까 하겠죠. 근데 마을 지도자가 건설노조를 찾아간 거예요. 이 건설 사업은 오래된 건물도 부수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자연도 파괴가 될 텐데 이 공사가 시작되면 이 건설 조합원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같이 이거를 막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잭 먼데이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맞네.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필요한 건설이 되게 많다. 공공병원, 양로원, 도서관. 근데 건설사에 배를 불리고 사람하고 자연한테 해를 주는 이런 건설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녹색 금지. 그냥 블랙벤이 노동조합이 하는 반대 활동을 블랙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녹색으로 해서 금지를 하는 그린벤이 선포가 됐어요. 굉장히 언론에서 이제 호응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몇 번 실려 나가고 들려 나가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성공을 했습니다. 뒤끝은 있었어요. 잭 먼데이를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 어용노조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어용노조 위원장은 건설사한테 뇌물 받은 게 이제 드러나서 감옥에 또 갔대요. 세상에 이게 누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린벤이 전역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막 대학에서 남녀 학생을 차별하는 기숙사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한 그린벤, 무슨 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녹색당을 창당한 주역 중에 페트라 켈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페트라 켈리가 마침 이 그린벤 운동이 펼쳐질 때 호주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린벤 운동을 보고 녹색이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녹색당이라는 당명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근데 그 광우병 촛불 기억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벌써. 광우병 촛불 투쟁할 때 국제운수화역노조에서
광우병 의심 소고기가 미국에서 선적이 되면은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린밴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라늄 운송 저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밴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게,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 방침, 기업의 프로젝트에 순응하면서 분배율 투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산과 어떤 경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낼 수 있구나. 두 번째 교훈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와 여론과 같이 싸울 때 효과를 볼 수 있구나 라는 적극적 거부를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루카스 플랜이죠. 이것도 70년대 초중반입니다. 영국의 루카스 항공사라는 회사에 몇천 명의, 아니다, 4,500명 정도? 아니다, 저 계열사까지 하면 몇천 명 됐는데, 있었는데, 군수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뭐 잠수함 이런 거를. 근데 70년대 이제 군축 분위기 속에서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측에서 4,500명 정도 잉여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흘려요. 무슨 얘기겠어요?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거죠. 노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현수막 걸고 머리띠 맞추고 파업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루카스 항공사의 노동자들은 좀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전에 영국의 조선소랑 자동차 공장에서 큰 파업이 있었는데 다 깨졌어요. 그냥 파업만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루카스 항공사의 노동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컴퓨터 제어, 유체 역학 이런 거를 하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자, 루카스 항공사의 기존 설비와 노동자들의 기술, 지식으로 지금 군수무기 물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면 대신 다른 걸 만들 수는 없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했더니 막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 몇십 가지 제품이 설계도까지 첨부가 된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인공신장,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장치,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모듈,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버스. 이게 뭐냐면은 타이어로 가다가 궤도로 딱 탈칵하면 또 궤도로 쭉 가다가, 또 왜냐면 영국은 교외가 이제 이 도로가 고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운전도 해봤어요.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카스 이 플랜을 주도한 이분이 마이크 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라죠? 마르크스를 좋아하는 과학기술 노동자. 이분은 마르크스의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인간인가 꿀벌인가. 꿀벌이 지은 집은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 장인 건축가도 그만큼 정교한 벌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인간은 더 뛰어나다. 왜냐? 꿀벌은 본능에 따라서 짓는 거지만은 가장 손재주가 없는 건축가도 집을 먼저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할까 계획을 세우면서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창의성을 굉장히 찬양을 중시를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분이 또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콩코드 여객기, 최첨단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합작으로 만들어서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콩코드 여객기를 만들 정도 우리의 기술 수준은 발전을 해 있는데, 지난 겨울에 런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난방 장치도 없어서 몇백 명이 얼어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 필요하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 생산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윤을 거둬들이는 생산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럼 장애인 보조장치나 이런 트랜스포머 버스 또는 히트펌프 이런 게 별로 안 만들었지?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는. 그러나 훨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라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으로 이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막 공학저널에서 막 특집 기사가 루카스 항공사에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 펼쳐지고 있다. 막 특집 기사가 실릴 정도로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측에 얘기를 했죠. 자, 단체 교섭을 합시다. 정리해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사측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는 경영 정권이다.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로 우리는 교섭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루카스 플랜은 그냥 문서로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막을 수가 있었죠. 대학 논리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영국 전역에서 루카스 플랜 40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다큐 상영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와, 루카스 플랜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구나. 그런데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여러 사회 변화, 특히 산업 전환에서 루카스 플랜이 굉장히 현재성을 갖는다. 정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재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루카스 플랜이 힌트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맨 뒤에 제가 영흥화력 발전소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어떤 발전소가 하루아침에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폐쇄된다 그러면은 깝깝하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또 지자체의 세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 6개월 뒤에 발전소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깝깝합니다. 지자체까지. 근데 이게 5년, 10년 뒤에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럼 시간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뭐를 수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원전이에요. 이 두 개가 있죠. 혹등고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핵발전소랑 석탄화력발전소는 제일 경치 좋은 데 있습니다. 제일 구석진 데로 가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85년에 가도 7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반핵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 반핵단체 이름이 전복동맹이에요. 아발론 얼라이언스. 전복이 영어로 아발론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서 온배수가 배출이 되면은 이 캘리포니아 이만한 전복인데 이 전복이 폐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겠다. 전복을 지키자 해서 전복동맹 단체 이름이. 근데 이 디아블로 캐년의 노조 지회죠. 여기서 뭐냐면은 카본 프리, 탄소 없는 녹색 일자리 우리 원전이에요 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진 단층대가 또 발견이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은 또 지역의 그 평화를 위한 어머니회 이런 조직도 있는데 계속 빨리 폐쇄해라. 위험하다 그럽니다. 근데 미국의 원전은 모두 다 민간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한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라는 이름의 민간 회사들이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2016년에 연장 운영 허가 갱신을 안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정책하고도 바꾸고 그러니까는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원전이라는 게 싼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이리저리 비용을 다 따지면 폐쇄에너지 폐기물 처분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싼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안 하기로 했어요. 노조한테 날벼락이죠. 어떻게? 노동자가 지금 1,200명이 있고 협력업체도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경단체랑 연구소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갖고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디아블로 캐년의 설비하고 부지를 폐쇄를 하고 그거를 몇 년 걸릴 테지만은 재생에너지 연구 생산단지로 바꾸면 이 고용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고 계속 지역 경제도 이제 활성화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노조도 같이 오고 이 지자체 카운티도 같이 오고 사측도 같이 해갖고선 요 합의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 몇 년 동안은 노동자들한테 계속 월급을 주면서 전직 그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생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자체도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네라고 이제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가 바뀌었는데 이름이 게빈 뉴섬입니다. 그 대통령 예비 경선 민주당 경선 나올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유명한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팔랑귀를 해갖고 이게 캘리포니아 결국 2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력에서는 지금 몇 프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거가 없어지면 캘리포니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로비에 이제 귀가 팔랑팔랑 해갖고서 넘어갔어요. 그래갖고서 좀 더 연장하자. 아깝다. 그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도 그렇지만 미국 민주당도 탈핵에서 그렇게 신념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이나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의원도 뭐 원전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환경단체 안에서도. 근데 여하튼 그래서 한 번 더 연장 신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순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짤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연장 가동을 하려면은 또 기금을 만들고 세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자면 무이자 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PG&E한테 중단을 시켰어요. 이게 계속 수익이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해서. 누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전은. 어쨌든 그래서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이런 청사진을 만들고 합의를 해봤다는 게 굉장히 든든한 거죠.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석탄화력발전소 얘기예요. 뉴욕주의 헌틀리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 버팔로시역인데, 토나완다라는 데예요. 여기 이게 조그마한 석탄화력 발전소지만은 이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이게 그 미세먼지라든지 시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발전소 노동자가 아니라 서부 뉴욕 노동자연맹, 그 다음에 교원노조, 이런 데서 먼저 나섰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해고 경험이 있고 지역 경제가 이쪽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선 여러 블루칼라 노동자, 일반 노동자, 시 공무원 이런 데를 만나서 2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계속 이제 마을 회관 같은 데 모여서 이 토나완다 이 발전소가 폐쇄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만들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기념 박물관으로 할지 무슨 문화센터로 할지, 그리고 그럼 이거는 주 범위의 기금이 필요하다. 왜? 여기서 지역 주민하고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했는데 그만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주 범위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입법 요구를 갖고선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기금을 만들고 그러면 노동자들하고 지역사회도 굉장히 안정화가 된 거죠. 든든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봤더니 좋은 사례보다는 아쉬운 사례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태백하고 정선 지역이죠. 일제시대 때 개발됐던 탄광, 그 전에는 화전민밖에 없던 동네였을 거예요.
근데 이 태백 쪽이 제일 인구가 많을 때 7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막장 인생이라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목돈을 쥐는 일이에요. 위험도 있고 진폐충도 걸리고 했지만 지나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한참 흥청흥청 했던 텐데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니까는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식당에서도 이제 연탄을 안 쓰게 되고 이러니까는 급격히 이제 탄광들이 기업들이 부실화가 됩니다. 체불 임금이 쌓이고 그래서 정부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하죠. 합리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량탄광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금을 줘갖고 빨리 체불임금, 퇴직금 정산하고 사장들도 이제 그 손을 털게 하는 겁니다. 필요한 정책이었어요. 근데 정부 예상보다도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가 반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다 광부들의 월급에 의지해갖고 술집이든 여관이든 막 여기 그 태백 정선 쪽에 가보면은 까치발이라고 이 천을 따라 갖고선 이렇게 딱 그 이 나무를 갱목을 길게 이렇게 해갖고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워낙 그 탄광 노동자들이 몰려드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임시집이 쫙 만들어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광부들은 떠나고 어떻게 해요? 근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 지역에서도 민주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민중당, 한국의 민중당이 이제 90년에 창당을 해갖고선 총선에 나섰는데 당선 유력권이 이 지역이었어요. 태백 정선에서. 실제로 30% 넘게 득표한 후보도 있어요. 26%인가? 26%가 득표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도 민주노조 운동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이 노동조합 활동가와 이쪽 교회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댔죠. 자, 탄광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대체 산업을 유치해야겠다. 뭐가 있지? 사계절 리조트. 그 다음에 정부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나 허용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와, 이거 우리한테 달라고 하자. 명분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탄을 이제 캐왔는데 그거 우리한테 달라고 하자. 그러려면 특별한 경우잖아요. 특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환경단체들이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왜 그 도박 산업을 굳이 하려 그래? 왜 1등급 산지를 이렇게 훼손을 해가면서 해야 돼? 근데 폐특법 운동하는 분들은 답답하죠. 참, 서울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런 얘기하고 있네 참. 여기 어떤지를 알아야지. 와 봐라. 자꾸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산림 훼손도 최소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폐특법 제정이 거의 갔는데 마지막에 태백하고 정선도 서로 싸웠대요. 왜냐하면은 카지노는 딱 하나만 허용이 되는데 그럼 태백에 할래? 정선에 할래? 정선에서는 우리가 피해받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태백에서는 우리가 데모할 때 훨씬 많이들 나왔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얘기가 그럼 그 카지노가 설악산이나 제주도로 갈 수도 있대더라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안 되겠네 해서 합의를 했어요. 스몰 카지노, 그러니까 시범 카지노는 태백에서 운영을 하고 메인 카지노는 이 정선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특법 운동은 성공을 한 거예요. 둘 다 들어섰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하고 리조트도 들어섰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에요. 근데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고용 불안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계절 리조트 기능이 다 되질 않아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가 양산이 되고 청소년 교육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 폐특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이 회고를 하는 거죠. 그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웠어도 카지노가 아닌 다른 길을 우리가 좀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이때는 민주노총전의 전노엽 시절인데 전노엽 담병호 위원장이 1년에 2번씩 잡혀가고 막 정부랑 맞서 싸우는데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이런 어떤 인식이나 정책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태백과 정선은 아쉬운 사례로 한국에서 남았지만 앞으로 이 산업전환, 지역전환, 기후위기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풍부하고 다른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에 우리나라 기후위기 지도 한 3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나온 건데 색깔이 진할수록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지역 경제와 일자리 의존도가 큰 거죠. 인천도 있어요. 영흥화력 때문에 있는 거예요. 충남의 석탄화력지대, 그 다음에 전남의 화학공업단지, 조선소, 울산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근데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뭔가 기후변화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에 와서야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산업부도 고용과 관련한 고민은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그때 정부가 바뀌니까 핵발전밖에 모르는 놈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같으면은 한 40% 정도 부품이 전기차로 바뀌면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경남 고성의 성동 조선소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조선소에서 이걸 뭘 만드냐면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입니다. 이건 대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은 대기업이 없어서 중화공업이 없어갖고 이걸 자체로 못 만든대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소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만한 게 아닌 게 해상풍력은 저 군산 앞바다, 신안 또는 울산, 포항 이쪽 앞바다가 유망합니다. 근데 이거를 용접하고 도장으로 전문하는 팀, 물량팀, 돌관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10명, 20명 이렇게 이 도장만 잘하는 아주머니들만 있는 팀, 소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팀들이 막 이 인도 시기가 됐는데 아직 그 진전이 안 됐으면 밤샘 작업하고 그러면 일당이 막 2배, 3배 되고 이 돌격해서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돌관팀이. 근데 이런 팀들은 뭐 목포 갔다가 신안 갔다가 저 울산 갔다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소로 먹고 사는 지역 경제가 같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통영에 밥집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자 개인들도 자녀 교육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 노동자들이 레고 블록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계속 월급 줄게 뭐 할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복잡합니다. 두산중공업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사실 경남 창원에. 근데 신한울 3속이 즉시 재개해라.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의 일감 중에서 원전 주기기 관련한 거는 사실은 15% 이하예요. 30~40%가 석탄화력, 그 다음에 풍력터빈도 합니다. 초임계 가스도 하고. 근데 이 노조에서는 신한울 3사기로 재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안에 대한 확신 또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 표현으로는 삐땅선을 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초점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요소들은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돌려볼게요. 아까 그 정의로운 전환의 대조적인 그 영국 그 노총에서 만든 팜플렛하고 녹색 융단을 막 깔아뭉개는 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더 많은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이 인터뷰집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외국 노조 활동가들은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결국은 멋진 장례식 아니에요?
장난치는데 멋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노동자들은 전환을 한다 그러는데 용접하는 노동자들한테 컴퓨터 코딩 가르치면 되겠어요? 근데 또 거꾸로 환경단체 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 대한 보험 정책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 하면서 석탄 화력이랑 가스 발전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이 더 늦춰진다. 그 돈을 왜 거기 쓰냐? 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환이 너무 부드럽고 쉬운 과정으로 들린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노동조합들도 사실은 녹색 성장을 계속하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겹쳐져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노동해방 또는 노동전환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수행되는 노동의 내용의 변화, 생산물의 변화가 일단 1차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루카스 플랜 같은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노동해방이라는 거는 속도와 경쟁이 종속되는 무의미한 반복적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아실현을 하는 인간적인 노동. 불쉿잡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불쉿, 소똥, 영어로 소똥. 소똥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 그레이버라는 인류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 왜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결제 서류나 보고서 있죠. 그거를 만드는 사무직 노동자들도 이건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만들어요. 근데 그 일을 시키는 과장님도 이건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그 결제 맞고 그냥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도 해요. 그 다음에 연습국에서 보면 회장님이 어디 나가면 우르르 검은 양복 입고 쫓아다니는 수십 명의 사람들. 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닌지 알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의 몇십 %가 사실상 불시잡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제 우울해요. 자긍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밑에서 배트쉽잡두라는 용어도 있어요. 배트쉽잡은 박쥐똥. 그건 뭐냐 하면은 환경을 계속 오염시키는 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 그 노동자들도 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내 노동이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면 슬픈 거나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 작업 조직, 기업의 운영 자체를 민주화하는 그런 다양한 차원들이 필요한데 우리 얘기는 되게 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논점들도 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노조만을 위한 거 아니야? 또는 유엔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계속 화석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오히려 기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논쟁들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이 들은 얘기 있죠. 필수 노동, 필요 노동. 이게 별로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런 어떤 돌봄, 보살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새벽에 뭔가를 하는 분들. 근데 이러한 노동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포커스 밖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리고 계속 기후 재난이 이렇게 몰려오면 정말 며칠 전에 스페인의 그 폭우, 그 다음에 제주도도 하루에 280mm, 248mm인가? 몇백 년 빈도의 재난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가 계속 유지가 될지, 이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작동을 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공장이나 논밭이 그대로 있을지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고용과 안정적인 생산을 계속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잠정적인 결론은 정의로운 전환을 전부 아니면 전무로 보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게 변혁적인 자본주의를 뒤엎는 데 기능하는 도움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만 맞다. 나머지는 무가치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의 조건에서 지금의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묶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가는 우려인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시행령의 정의로운 전환이 삽입된 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예요.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그 지역 경제가 붕괴를 하거나 위기에 닥친데, 그리고 특구를 3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 전환이라는 거는 한 공장 단위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게 연결된 어떤 산업 클러스터 또는 광역시도 수준에서 돼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종결되는 것도 있고 30년을 보고 가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3년 단위 특구 지정하고 기금센터 하려면은 짐작컨대는 공무원들이 딱 양식 만들어서 공고하고, 그러면은 그 3년 안에 지원 사업이 실적이 증명이 돼서 오케이, 그 국감이나 행정사무감에서 안 깨질 정도의 결과가 확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만 하게 하고, 그럼 또 그 기금을 따내기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지역본부에서도 서류 만들고, 항노총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뭐 똥파리가 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3년 딱 그 예산 투입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주체도 안 남고 뭐도 안 남고 이어지지 않고, 그게 제일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지역마다의 더 길게 보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지역 역량의 확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 안 그러고 이렇게만 하면 이게 오히려 좀 독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질의응답까지 하려면.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매뉴얼로 너무 만드는 게 답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더 멀리 보는 게 답이다. 이거는 듣기 프로젝트잖아요, 제목이. 미국은 이미 전환을 경험하거나 지역 황폐화를 경험한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많은 데들이 그랬죠. 근데 거기서 원주민하고 유색인종, 빈민층들은 어차피 목소리가 배제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거기 나오는 권고이고,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석탄화력, 그거를 예컨대 풍력태양광, 같은 메가와트아워 발전량, 그 다음에 같은 고용 인원, 같은 지역경제 GRDP로만 바꿔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채로운 수준에서 산업전환도 있어야 되고 지역전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충남연구원에서 굉장히 잘 나온 전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도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몰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충남, 보령, 서천, 당진, 태안 이런 데들이 30년 전에 어떻게 살았나? 석탄 화력이 없을 때는. 고기도 잡고 관광도 하고 지역 서비스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근데 석탄 화력이나 원전이라는 건 들어오면은 다른 것들이 밀려납니다.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다시 석탄 화력이 없어진 30년 후, 그러면은 석탄 화력을 그냥 재생으로 1대1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다시 더 다변화된 경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 지원 전략, 지역사회 지원 전략, 보건재생, 추진기반 조성, 이런 여러 차원으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의 안팎에 최소한 20가지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는 화력 발전소 운전직, 그 다음에 정비, 경상경비, 중정비, 그 다음에 이 하영도조, 그러니까 그 탄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하고 다 타고 난 거를 회처리하는 환경관리, 그러니까 그 태안의 그 김용균 노동자가 했던 그런 협력업체 일자리,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와, 아니야.
어민도 있고 지역의 장래에 일자리를 가질지 모르는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지도자도 있고 청소 노동자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을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지역 언론인, 지방의원, 지역본부 활동가, 무슨 지역에 뭔 일만 생기면은 홍반장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지역본부 활동가. 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청취가 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법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지역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저기가 있었고,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데서 그 전환 마을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 때 마을의 역사부터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 마을은 예전엔 여기 우시장이 있었고, 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의 뭐 저기가 뭐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쭉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산업 전환이든 발전소 폐쇄든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법 때문에, 유엔 기후 협약 때문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기업의 경영력 변화 때문에, 노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오염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자원과 주체들이 있는가 쭉 조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변혁적 또는 변혁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또는 거기서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길게 보고 해야 될 것, 우리 혼자 힘만으로 안 되는 것, 그럼 쭉 식별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위원회 조례 기금은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매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분석틀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양식이에요. 조사 양식. 그래갖고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역량을 쭉 조사를 할 수 있는,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디아블로 캐년의 사례를 한번 예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역량을 분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책 한 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인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영흥화력 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전환 연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발주를 한 연구였는데, 그러니까는 영흥 1, 2호기가 원래 2034년이 수명 만료인데 인천시에서 2030년 조기 폐쇄를 공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천시에는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당겨 폐쇄를 해야지 인천시의 탄소 중립 요게 이제 숫자가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조기 폐쇄를 하려면은 뭔가 중앙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도 돼야 되고, 또 지역의 대안도 강구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종사자 노동자들 또는 지역 주민들. 그래서 그 내용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열심히 했죠. 정의로운 전환의 여건이 굉장히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인식도 낮고, 제도적인 기반도 미비하고, 그래갖고 쭉 설문조사도 해갖고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4개의 미래상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생산 중간 단지로 전환됐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이 송전선로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주민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관광객들은 사진 찍으러 와요. 이게 석양에 쫙 송전선로 실루엣이 멋있다고. 사람한테 다 이게 다릅니다. 그게 의미가, 다가온 의미가. 근데 폐쇄를 안 하고 계속 연장 가동을 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거든요. 고용은 유지가 되거나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역은 계속 이 화석 에너지 고착이 계속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른 그림은 아예 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이 관광 생태 그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그림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든 간에 다 장점과 단점 또는 난점이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봄, 여름에 인천시에서 암모니아 혼수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저희가 연구 용역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천시에서, 왜냐면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장 때는 2030년 조기 폐쇄를 얘기했는데 다음 시장 때는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랑 이러저런 얘기를 하더니 암모니아를 섞어서 계속 연장 가동을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모니아 혼수기 때문에 석탄을 같이 떼는 거예요. 암모니아 자체가 그 수소 분자를 활용을 해갖고 조금 배출이 탄소 배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 암모니아가 위험성이 있어요. 그 자체를 이제 딱 창고에 누출이 되면은. 근데 어쨌든 근데 왜 인천시는 이러겠습니까? 압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조도 사실은 암모니아 혼수로 유지가 되는 거를 크게 반대를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탈석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설득력 청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노조는 소극적이거나 반대를 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난 기사인데 프랑스는 원전이 75%이기도 하지만 석탄화력도 많이 있는데 조기 폐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기금도 조성을 하고 이 기사를 보시면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변을 굉장히 다양하게 강구를 해요. 거기서 단지 재생에너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목재 건설 일자리로도 가고 아니면 환경 보전으로도 가고 회복으로도 가고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다양했던 지역 경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려면은 사회적인 신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 노동조합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50분? 진짜 마무리할게요. 도넛이죠. 도넛 경제학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여성 경제학자의 그림인데 도넛의 바깥 꼬리는 지구 행성의 한계예요. 이걸 넘어서면은 지구 전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담수 고갈, 토지 개간, 생물 다양성 손실 이런 거. 도넛의 안쪽 꼬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최소 수준 이상의 식량, 보건, 교육, 소득, 일자리, 평화, 민주주의, 성평등, 주거 네트워크,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히 경제를 확장하고 생산 폐기를 하면은 행성적 경계를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넛의 면적을 지키는 그런 균형 잡힌 경제. 물론 제가 탈성장과 대안을 연구하기 때문에 탈성장 경제의 다른 모습이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림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암스테르담 이런 여러 해외 도시들에서는 도시 도넛을 만드는 거예요. 암스테르담은 어떤 상태인가? 시민들의 인간적 사회적 기초를 지켜주는가? 또는 이 도시의 활동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해를 가하는가, 부담을 주는가? 그러면은 이 도시의 생산 그 소비 방식, 대중교통을 더 많이 구축을 하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여름 가을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기후변화 계속 교육을 하게 됐는데 교육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노조 도넛을 한번 그려보자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 9개의 지표를 계속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우리 작업장, 공장에서의 어떤 생산의 결과로 천연자원 사용 얼만큼,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얼만큼, 폐기물 발생 얼만큼, 물이온 얼만큼. 그 다음에 안쪽 꼬리는 요것을 좀 바꿔서 노동의 일자리 질 지표. 그래서 임금 복지,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노동 강도, 노동 안전, 숙련 향상, 승진 기회, 교섭력과 대변성, 성평등 다양성, 작은 시간 만족감.
이게 ILO나 OECD에서 그 좋은 일자리 지표 그거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도넛을 그려보게 한 거죠. 조별로 토론을 해서. 우리 사업장은 너무 많고 적고 나쁘고 좋고. 그래갖고 노조마다 이 만든 거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얼만큼 삐죽삐죽한 거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단체 교섭이나 노조 활동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노조의 상태, 그러니까 얼만큼 생태적으로 부담을 주는지, 그다음 우리 노조는 우리 작업장이 얼만큼 좋은 일자리인지를 객관화해서 볼 기회가 노조 조합원들 잘 없었을 텐데 되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활동가들이 뭔가 좀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기후위기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조별 토론을 이것도 한 건데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노조 나름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우편지부는 택배 포장재 축소를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소 노동자는 분리배출 운동. 그러나 이게 노동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걸로 가면 안 되니까 수거 인력 확충. 이런 걸 같이 요구가 돼야 되는 거죠. 산업부 관련 산업 에너지 노조들은 에너지 정책 변화 요구를 할 수 있고 철도 노조, 궤도 노조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국민연금 지부, 사무금융노조는 탄소 대배출 기업의 기관 투자를 금지하자는 단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품앗이 연대하듯이 기후적 행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니까, 우리는 철도 노동자니까, 우리는 그 전교조 노동자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스토리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2050년에 영흥, 인천의 노동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55분입니다. 네, 준비된 얘기는 주섬주섬 한 것 같습니다. 네.